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난 느낌이에요. 네. 네,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교황하고 싶다고 했고. 교황이 지금 전 세계에 제일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트럼프가 더 높은 사람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누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되시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교황이죠. 교황이 예,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네. 제일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미국 제일주의는 좀 시대가 좀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어제 100일 기준으로 딱 했을 때 예. 자기 트위터에다가 딱 X에 날린 게 프라미스 메이드, 프라미스 킵. 그래서 난 약속을 만들었고 약속도 네. 지켰고 난 네. 진짜 잘하고 있어. 예. 진짜 좋은 뭐 역대급 자화자찬이라면서요. 역대급 자화자찬을 하면서 마무리를 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린란드, 뭐 파나마, 네. 캐나다 뭐 이제 약간 땅을 뺏으려는 듯한 네네. 그 뺏는다기보다는 스스로 들어와라 뭐 이런 느낌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미국이 진짜로 돈이 없으니까 부채 있는 부분을 땅을 뺏어서 메꾸던지 아니면 네. 100년째 국채를 팔아서 메꾸던지 뭔가를 좀 그걸 막 메꾸고 싶은 메워버리고 부채를 좀 조정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제일 높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서는 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X에다 그렇게 올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바로 모셔보죠. 저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그 오랜만에 대표님이 뵙겠습니다. 교황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죠.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지금 그 트럼프 말로 보면 교황님이 더 높은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황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종신이 있거든요. 종신. 종신. 네. 그러게요. 지금 삼선. 예, 베네딕토 10세 빼고는 중도 퇴임하신 교황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사, 그러니까 3년임도 하고 싶다고 지금 맞아. 공연이랑 이야기하시는 예, 중인데 예. 이제 그걸 드러낸 거로 저는 봤는데. 와, 독재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이제 난 영원히 하고 싶어. 영원히 대통령 하고 예, 싶어. 예,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놓는 관세 정책도 약간 그런 취지에서 네.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네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절대 이 틀을 바꿀 수 없는 나는 이제 이거를 약속을 지켰다라는 말이 이걸 이제 도입해 놓으면 누가 세율은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이 관세 시스템 자체 이제 그렇죠. 자유무역의 이제 종언 사망이라는 건 자기가 확실하게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이 자유무역을 만든 거잖아요. 중국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근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파기를 하고 싶은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 다 아는 중국이 이제 미국 GDP 규모의 한 3분의 2까지 쫓아오면서 우리가 호랑이를 키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길들여지지 않는 호랑이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우리가 키웠다. 실수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쉐일 오일이죠. 예, 이제 이전에 미국이 그런 무역로를 보장하고 세계 경제의 어떤 네트워크들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석유 중독, 화석연료 중독이었는데 그 화석연료 중독에서 이제 미국이 2005년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2005년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10년에 걸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할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다.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을 시작한 것도 트럼프 재임 중의 일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부터 벌어지는 일들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습니다만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 이번에 뭐 가자지구 전쟁 같은 경우들 수없는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바이든 때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앞으로 자신들의 그 피를 흘리지 않겠다. 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나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추가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무역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또 항행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들은 부풀어 오르고 있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관세를 일종의 신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랑 적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칸막이를 쳐버림으로써
주제, 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대화의 화제를 이쪽으로 포커싱하는 데 성공한 게 저 사람 성공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발 이제 좀 물러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제스처에 불과한데, 제스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이제 그분이 지금 한나라랑 뭐 어디 상호관세 협정을 맺었다 안 맺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70개 정도 되는 주요 국가들과의 이제 그 관세 협정이 7월 초까지 지금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협정들을 맺을 때 있어서 1호라는 데가 아마 제일 약한 데랑 제일 자기들 말 잘 듣는 데랑 이미 협의가 다 된 데랑 할 거 아닙니까? 네. 한국 아니면 일본이겠죠. 이런 데랑 이제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제 그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문제는 이제 누가 봐도 아시겠지만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국이랑 관계에서 가장 약자인 거고요. 네. 왜냐하면 내수 시장 작고 그렇죠. 수출만 하고 있고. 수출의 의지가 되게 크면서 더 나가서 또 미국의 보호막이 없다라면 중국과 바로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대중국 관련돼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들, 그러니까 잠재적 비용이 두 가지 있잖아요. 네. 군사적인 비용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생산 공급 사슬망에서 중국을 끊어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한 이 세 나라는 미국이랑도 중국이랑도 다 같이 잘 지내야 되는 나라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은 작아서 지렛대를 쓸만한 것도 없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속에서 이제 아마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캐나다, 유럽인데 지금 이번에 커니 승리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그쪽은 안티 USA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정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는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를 건드리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왜냐하면 중국 이탈해서 갈 데가 인도밖에 없는데 인도를 지금 건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다 아시아의 몇 나라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요 세 나라고 요 세 나라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겁박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게 결국 우리 증시나 우리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달러가 다 약세인데 우리한테만 네. 오늘 좀 환율 떨어졌지만 아직도 1,400원. 네. 그러니까 이런 높은 환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곤궁한 굉장히 가난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뜯어먹을 건 있는데 협상력은 전혀 없는 나라. 이게 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너무 불쌍한데요. 아니요, 세 나라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가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예, 저는 정말 그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바보 되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아, 예, 그 1조 달러 선물 가지고 가서 트럼프 제일 먼저 만나고 거기다가 손 마사요시 의장이 가서 또 역시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똑같이 우리보다 관세율 1% 낮은 24% 맞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동안 미국을 특히 트럼프랑 관계가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봤지만 맞아요. 트럼프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우방이고 뭐 그동안의 관계가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그냥 안면 몰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앞에서 일본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표단이 가서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인데 더군다나 내일 또 중요한 발표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누가 거기 가서 약속을 하고 왔다. 저는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서 이야기 듣고 오는 거 말고는 없는. 이야기를 듣고서 알았다. 근데 이거는 국회랑 이야기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선인 나라인데 우리가 뭐 어떤 레버리지나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좀 힘든 이유가 사이에 끼어있는 이유가 이런 두 가지 리스크 아니겠냐. 첫 번째 내수 시장 적고 미국 네. 의존도 크고 두 번째가 지금 협상의 당사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국민연금 덕분에 엄청 그동안 잘 버텼지만 이제 국민연금 매수가 약화되는 순간 시장이 위로 상승할 탄력은 전혀 없는 시장이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관 뭔가 매도 좀 두들겨 하니까 맞은 느낌. 오늘 기관 좀 매도하니까 바로 그냥 시장이 별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연기금의 이제 리밸런싱 매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조 가까이. 특히 그 4월 2일, 3일 그때는 하루에 5천억 이상씩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저가 매수 자금들이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상대적인 가능세를 불렀는데 문제 지금 이제 2,600
정도 오니까 네.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제 미국 장이 조정을 안 받았으면 리밸런싱 자금이 더 들어왔을 거예요. 미국 장이 계속 좋으면 우리가 상대적인 그 비율이 적으니까. 근데 미국 장도 같이 조정을 받아버리고 올해는 미국 장이 더 부진하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전체 비중이 목표 비중이 한 15%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12% 이상 갔거든요. 그러면 네. 벌써 지난해 연말 대비 2%포인트나 비중이 상대 비중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뭐 앞으로 남아있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또 조정받으면 모르지만 살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작년에 시작할 때는 한 30조 정도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미국장 조정이 너무 커서 네. 대략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맥스로 보더라도 한 15조 정도 안팎. 근데 그것도 이제 저가 매수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오늘 좀 나오는 거죠. 미국 시장이 네. 더 빠지고 우리 시장이 버티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자산 배분할 때 미국 주식 사느라고 한국 주식을 안 사는 형태가 되는 그럴 거 수 있죠. 아닌가요? 지금은 국민연금이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13%로 인상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원래는 2040년 전후부터 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50년까지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더 성장기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고 있는 한 50조 되는 돈들을 계속 이제 뿌려줍니다. 그 뿌려주는데 이제 지금은 한국 주식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었다면 만일 미 증시가 요 모양으로 가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특히 환율까지 떨어지면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환율까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연금의 매수는 조금씩 약화될 여지가 생기는. 국민연금 주식 비중 중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공개 안 됩니다만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비중이 한 12% 정도 된다면 글로벌 증시 비중이 한 36% 정도, 그러니까 3대 1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70%가 미국이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MSCI 중에서. 월드가 70%가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MSCI 월드를 네. 벤치마크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연기금도 MSCI 월드가 벤치마크예요? MSCI 월드 익스클루드 코리아라는 익스클루드 코리아. 예, 한국을 뺀 뺀 전 세계 전 세계. 벤치마크 지수를 쓰고 있거든요. 다 공개돼 있으니까 이건 네.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만 읽어보셔도 다 나오니까요. 네.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대충 그 미국이 한 7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비중이지만 아무튼 그 정도라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대략 뭐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한 25% 이상은 들고 있는 거고 25%면 우리가 1,200조가 넘으니까 그거에 25% 이상이니까 그게 한 300조? 네. 작년에 많이 벌었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플러스 15%라는 놀라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국민연금이 기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고 네. 저희처럼 또 국민연금을 이렇게 약간 벤치마킹하는 팔로우하는 그런 자산 배분 펀드들 작년 수익률 좋았다는 거 다 이런 덕분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덕분인데 이제 올해는 국민연금 성과가 지금 1, 2월은 1%로 나왔지만 아마 이제 3, 4월은 되게 부진했을 거예요. 그냥 미국 주식 저렇게 폭락하는 바에야 뭐 답이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도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금리 올라가면 뭐 부동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올해 국민연금 성과는 조금 부진해질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만 잘 버티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리밸런싱 자금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뭐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하는 말은 너무 달라가지고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네. 그냥 뭐 제가 이야기하자면 일단 당장은 중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당장은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미 경제가 붕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체들을 보면 좋아요. 네. 우리가 BYD 이야기도 아까 지금 했고 후아웨이 이야기도 했고 딥시크까지 이루어지면 거의 이 트리오가 CATL까지 하면 이제 4개네요. 네. 이 기업들이 너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무섭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기업들의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차트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미국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 동향을 보면 네. 2022년 4월 이후에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저 대폭락 중입니다. 저기 좀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크고요. 그 단순 평균 돼 있는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오렌지 색깔. 예, 그렇습니다. 저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일선 도시, 그러니까 상해라든가 심천 같은 도시들은 플러스였는데 지금 다시 또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냐 하면 저게 만 4년, 3년을 지나서 4년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 하면 상해 봉쇄부터 폭락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22년 3월 7일 날부터 부동산 가격 폭락한 날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코로나. 22년 3월 7일 상해 대봉쇄. 그 상해 아파트 대봉쇄. 현관 그걸 못 저기 나가게. 쇠사슬로 예, 그렇죠. 예. 그 납땜하던 거 혹시 기억 안 예, 나세요? 못 예, 나가고, 예.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중국 부동산이 저렇게 붕괴되기 시작해서 광저우라든가 몇몇 도시들 그 부동산 가격의 버블리스크가 컸던 데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지금 빠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론투밸류 담보 인정 비율이 90%잖아요. 한국은 40%.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2021년, 20년 집 산 사람은 이미 다 언더워터로 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저렇게 심각한 디플레를 겪고 있는 나라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 머니 인젝션, 일본이 했던 거, 그 이제 아베노믹스를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이제 미국이랑 강강하게 맞서면서 위엔화 환율만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딴 나라 환율은 전부 미국에 대해서 다 강세인데 우리마저도 환율이 떨어졌는데 중국 위엔화만 약세잖아요. 그러면서 수입 물가 일단 올리면서 디플레를 막고 그리고 또 내부 시장에서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상하거나 동결할 때 중국만 금리를 인하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내수 시장을 버티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경기 침체는 미국 때문이다. 네. 우리는 지금 제2의 이제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국가 내부를 단속시키고 이제 그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춰져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데 중국 금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저게 네. 지금 벌써 시장 금리는 2% 밑에 있으니까 네. 정책 금리가 제로 금리 되는 건 불을 보듯 지금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중국 입장에서 당장은 트럼프한테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뭔가 정가를 올리기 전에 고개를 숙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굴복시킬 게 이미 너무 세게 했잖아요. 145%. 이미 했는데 여기 뭐도 할 게 없잖아요. 끝을 보여줬죠. 그리고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해놨는데 중국산 전기차들 미국에 수입 안 되는지 오래됐고 뭐 ASML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국에 수출하지 마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다 관세까지 했는데 중국이 버티면 대비 없는 거죠. 근데 당장은 그러니까 중국이 더 나아 보이는. 당장. 그래서 결국 베센트가 나와서 빅딜 하자. 너네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랑 만나서 너는 소비 부양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나는 수출할게, 제조업 부흥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빅딜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과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마켓 전체가 유지되기가 되게 힘든 상황 아닌가요? 저 지금 중국 PMI 지금 수축되고 있다는 이야기 네. 나오는데 이제 정부는 세게 이야기하지만 기업들은 이제 죽을 맛인 거죠. 왜냐하면 수출이 아무리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줄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수출길이 막히는 거는 대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또 다들 이제 문제가 중국 경제에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부채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의 5대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100조 원, 우리나라 돈 100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 투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60조 투입했는데 중국은 한 방에 100조를 투입했어요. 그만큼 기업들 부실이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떨 때 당신 같으면 그러면 중국 주식 사겠냐?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 네. 중국 주식을 사겠냐라고 하면 제일 쌀 때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 그 수입 제품들에 대한 시장 접근을 막는 수많은 조치들이 있잖아요. 예. 한국의 한한령부터 시작해서 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당장 신장 위구르 쪽에서 나오는 각종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했던 스웨덴의 뭐 패션 기업들 불매 운동 나면서 불타는 거 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중단되고 네. 수입 시장 자체에 있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자국 기업과의 불평등 또는 차별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걸 보인다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깎아줄게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들 원하는 건 중국이 딴 나라에 돈 버는 것만큼 자기도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물론 제가 봐서는 이제 디플레가 나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돈이 없잖아요. 빚도 많다고 지금 예. 말씀 계속 하셨는데 예, 그래도 빚도 많고 이제 중국 정부는 돈이 없어도 중국 가게는 그래도 저금해 놓고 특히 있습니다. 예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해줘야 부동산이 살아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꺾여 있으니까 저 심리를 꺾은 걸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미국의 보잉사에서 몇백 대 비행기를 한 방에 수입한다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여러 가지 기술 그런 도둑질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너무 0에 가까운 확률이다. 그렇게 합의하기가 왜냐하면 굴복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예. 저 왕이 장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저는 건 진짜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이 저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북한이 맨날 무례배니 뭐 예, 기억나시죠? 무슨 돼지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주변국 정상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쓴다라는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대내용인 거예요. 그게 다 배수진을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너 까불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정말 아무리 대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표현이고 왜냐하면 저러다 물러서면 지금 저 표현은 뭐가 됩니까? 우스워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한다라는 건 그만큼 중국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협상 자체가 쉽지는 않겠네요. 꽤- 적어도 내년에 선거까지는 저는 내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겠냐. 내년 선거까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참패하면 이제 그때 돼서 깃털 다 뽑히고 이제 다리 절면서 레임덕 정부 되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차기 주자들 간에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가장 빠른 시나리오고 현재로서는 일단 중국이 여기서 물러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중국이 물러나지 않으면 어디가 물러나나 싶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지금 벌써. 근데 지금 이 상황,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가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그렇죠. 경기 침체 당할 거고, 그러면 주식 시장들은 더 아직 암울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금값은 더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이 좋죠. 그래서 금사에 지난번에도 금 좋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근데 3,500불 갈 줄은 몰랐고요. 예, 예. 예, 너무 좀 심하게 지금 약간 이제 금값에 그 과열이 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추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잠깐 이제 그 제가 오늘 준비해왔던 그림 중에 하나만 네. 좀 보여드리면 저기 중고차 지수 차트 한번. 중고차. 네. 말씀 주시면 돼요. 네, 예. 만하임 중고차 가격 인덱스인데 저게 이제 그 2022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상해 봉쇄 때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그 밑에 연도가 표시가 되어 네네. 있는데 2021년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다가 22년에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네네. 저 때가 상해 봉쇄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봉쇄 때 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냐면 일단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상해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을 그렇게 봉쇄한다는 것도 놀랐고 네. 두 번째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건 출근하지 마라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수많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것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만하임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저게 그때 작년 죄송합니다. 2022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한 10% 가까이 갔을 때 저 중고차 가격 혼자서 거의 한 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 중에 네. 10% 중에 2%포인트가 중고차 값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수많은 렌터카 회사들이 차를 처분하다가 갑자기 리오프닝 되면서 네. 차량 수요가 몰린 것까지 가세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저 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정되던 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세 전쟁이고 관세 문제가 부각되는 순간 이제 차값은 오른다. 그리고 이렇게 차값이 오르게 될 때 가장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시계추는 무게추는 저 중고차 값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 중고차 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에 가장 좋은 그렇죠. 중요한 풍향계이자 체중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요새 소비자들이 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저렇게 폭락하는가?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 소득이 앞으로 중고차값부터 시작해서 죄다 다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굳이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기대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보다 지금 사실은 더 낮거든요. 네.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지금 아직 시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저축하고 보자. 그리고 해외여행 갈 거 국내. 또 국내 여행 갈 거라면 호텔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라찌를 이런 식으로 소비 플랜들을 줄이기 시작하게 되는. 네. 그게 이제 소비 성수기가 하반기니까 아직 시간은 있는데 요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실패한다면 큰일 나니까 이번에 차량용 뭐 관세 같던 이런 것들을 복잡한 구조들을 만들어서 그거부터 좀 풀어주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런 징후들을 거기도 경제학자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봐서는 이제 대부분이 좀 사짜 같습니다만 예, 뭐 특히 대통령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이 제일 사짜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앉던 자리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앉았는지 정말 신기하고요. 아무튼 뭐 제가 봐서는 가장 심각한 그런 거에 경제학자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저 징후들을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말을 속 시원하게 못하는 구조인가 봐요. 말을 했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수도 그래서 이제 있고. 베센트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베센트도 근데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지 이 사람이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아니, 결국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큰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들려주는 거지. 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들은 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잘 보여줍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건 믿을 필요는 없는 지수인데 저게 마이너스 폭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뒤에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특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페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심리 지수는 다 소프트 데이터고 우리는 하드 데이터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끝까지 안 움직이면 근데 진짜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이게 불황이 그러니까 경제 불황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간단해요. 정책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불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강력한 충격이 와서 불황이 왔지만 정책 당국이 금리 인하하고 재정을 푸니까 바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달짜리 불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2008년은 그렇게 힘들었나 하면 은행들 망하면서부터 연쇄적으로 심리가 다 무너지고 정부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 정책 써도 아무 소용없어라는 종말론적인 어떤 비관론 속에 경제가 붕괴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떤 붕괴냐 하면 신뢰의 붕괴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세금을 깎아줬어요. 자, 아까 재정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재정이 그렇게 심각하게 많고 부채 문제 때문에 경제가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중국보다 사실 미국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더 큰데 이번에 대규모 감세를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대규모 감세를 통과시키면서 또 관세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추방해요. 달러를 약세로 해요. 자, 이 모든 정책은 뭡니까? 인플레 유발 정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값싼 노동력들 다 그렇죠. 추방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 물가 올리고 여기다가 환율 또 자기들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입 물가의 체감적인 상승을 초래하는 모든 정책은 인플레를 쓰는데 경기 나빠진다 그러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라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못한다. 저기 죄송한데 당신이 한 정책을 취소하면 모두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5월에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5월에 연준 FOMC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줘야 지금 6월에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오늘 밤에 아침에 보고 왔는데 일단 5월 가능성은 거의 제로더라고요. 10% 미만으로 네. 보는데 6월은 갑자기 금리 인상 가능성 50% 이상으로 보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심리 고문을 당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6월에 할 거면 5월에 하는 게 낫죠. 정책이라는 건 신속하게일수록 좋은데 왜 네. 굳이 6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5월에 근데 데이터가 너무 나쁘게 나오면 6월에 50bp 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대폭락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25bp가 최고 좋습니다. 네. 50bp, 뭐 100bp 금리 인하는 진짜 안 좋은 거고요. 그거는 경제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신호로 보여지죠. 아무튼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를 지금 망가뜨리는 건 트럼프인데 왜 수선을 연준에게 원하는가에 대해서 연준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파월 의장은 일단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을부터 차기 연준 의장 뭐 청문회를 하겠지만 그건 내가 알 바냐. 나는 역사책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살았던 한때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극복한 연준 의장으로 낫겠다. 역사책에 낫겠다라고 나오면 저 사람을 누가 막냐라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 불황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트럼프가 이걸 만일 이 정책을 계속 특히 감세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경제가 이 수많은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라고 협정해서 제2차 플라자 합의에서 달러 약세를 막 유도하고 영구채 100년짜리 발행하겠다 그래놓고 자기는 감세해버리면. 근데 이제 부채를 없애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없앨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연준 의장 바꿔놓고 내년에 했어야죠.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년에 금리를 해서 제로금리 만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10% 만들면 이제 역사상 최악의 참패가 이제 다음 선거에 기다리고 아니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박사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시간 문제이고 이제 아니 이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여기서 스톱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탑은 그럼 트럼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탑한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간단하게 거예요? 이야기해서 저기 우리 이 그 상호관세 부과하는 게 0으로 바꾼 원래대로 아니 없앤다? 그 상호관세 뭐 10% 정도는 시장에 이미 충격은 다 준 거고 이미 가격은 인상된 거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근데 협의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한 1년 걸릴 것 같다.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죠. 계속 뒤로. 관세 유예. 예, 그리고 그 감세 또 개인 소득세랑 법인세 감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1년 유예하겠다,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 이러면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 사람은 싫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내년에 선거 있는데 그렇죠. 내년에 리스크 있는 내년에 정책을 시행해서 내년 경제가 나빠지는 것보다 올해 경제 나빠져서 내년에 회복되는 식으로 하면 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공학적 그렇죠. 판단을 하니까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의 걱정인 거고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오르는 상황에서 불황이 오면 그 불황이 길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여건이 오면 그 회복이 특히 인플레라는 걸 한번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쉽게 사업하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 경제를 자칫하면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은 더 심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저는 보는 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승 모멘텀은 없는데 빠질 것이 없다? 아니 빠지면 연금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게 리밸런싱 레벨에 상황에서. 아직은 걸쳐 있고 삼성전자가 또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 아직 그 건이 안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주는 그 두 세력이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00억씩 사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그런 강력한 수매수 세력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뒤를 바치고 있는 중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시장으로 가는 거고 또 나가서 중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지금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자산 가격 폭락하는데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플레를 일으켜야 되는데 인플레를 일으키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에나 약세 만들어서 자국에 수입되는 물가 올리고 가격 올려 이렇게 붐업하고 돈 나눠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처럼 돈을 막 뿌려야죠. 그냥 헬리콥터먼이라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이제 기축통화 국가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뭐 당장 효과는 있죠. 솔직히 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아직 금융시장 개방이 안 냈으니까. 잘 안 돼 있는 시장이고 특히 우리 뭐 홍콩 H쉐어랑 상해 지수 그 밸류에이션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 둘의 가격 괴리가 엄청 커요. 동일 종목의 네. 가격 괴리가 큰 시장인 거 보면 중국 시장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개방적인 시장이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중국 시장을 못 내버리자라는 의견을 가지기보다 저는 자꾸 중국 시장은 저기는 저거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기는 돈을 풀 거야. 예, 그러면 일단 당장 경제가 면밀히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시장은 나쁘진 않아. 네. 이런 얄팍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주식 얄팍하죠.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좀 괜찮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괜찮고 사이에 있는 거죠. 미국은 별로고.
이렇게 보면 미국 되는 별론데 건가요? 이제 대통령님이 마음 한번 또 바꿔먹으면 언제든지 모멘텀은 제일 바뀔 수 좋은 있는. 나라니까. 어. 쉽지 이게 않네요. 참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을 좀 줄여서 네. 중국, 한국 이머징을 좀 늘리는 그리고 또 미국을 좀 줄여서 금을 가는 이제 이전에는 미국만 베팅하면 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 그건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이고 수익에 대한 추구보다는 좀 방어. 자산을 EM이랑 골드나 이런 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시장이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자산 네. 배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